서울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한 교차로 육교.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듯한 외국인 커플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며 육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야 하는 여행길이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커플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육교 계단 앞에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외국인 여성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여행 가방과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육교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육교 계단을 올라가던 외국인 여성은 갑자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단 아래쪽에 있던 남자친구를 다급히 부르는데요. 과연 외국인 커플은 한국의 육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 디자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린 매우 행복한 신혼부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와 똑같이 건축 디자인 사업가로 활동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저 또한 회사에서의 밀린 업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었죠. 약 3개월 후 서로의 바쁜 업무가 어느 정도 처리되고 나자 남편은 저에게 지금이라도 발리로 신혼여행을 가자며 저를 설득했고 저 또한 너무나 기분 좋은 마음에 흔쾌히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고 발리로의 신혼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건축가로 활동하는 남편은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한 디자인 회사와 사옥 건물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발리 신혼여행에 대한 계획은 모두 남편에게 맡긴 채 나머지 일처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약 2주 뒤 신혼여행 당일 남편은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피곤함에 지쳐있던 저는 물론 저의 짐까지 모두 챙겨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고 저는 조금 있으면 발리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비행기에서 곯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에 빠져들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은 저희 어깨를 흔들며 다급히 저를 깨우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마음에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남편을 다독였고 남편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분명히 발리행 항공권을 예매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이제 곧 한국에 착륙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지금 우리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라며 벌컥 화를 내고 말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몇 번 들어보기는 했으나 세부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던 저는 발리로의 신혼여행이 끝장난 것 같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저와 남편이 타고 있던 비행기는 한국의 한 공항에 착륙하고 말았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의 손을 이끌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발리로 간다는 남편의 계획에 무려 2주 이상의 휴가를 냈던 저는 울분이 풀리지 않았고 곧바로 남편을 통해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알아봤지만 여행 성수기라 그런지 그 어떠한 항공권도 급하게는 예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군요. 인생에서 처음 있는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곧 마음을 다잡고 남편을 설득해 남은 휴가 기간을 전부 한국에서 지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저로서도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공항의 입국 심사를 밟아 나갔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 중앙 통로로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제가 태어난 프랑스 파리의 공항보다 더욱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충격적일 정도로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실제 파리의 공항은 공항 내부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담배꽁초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런 쓰레기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국의 공항에 있던 수백 명 이상의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세계 일주 경험이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여행하기 어떻냐고 물어보았고, 친구는 자신이 경험했던 나라 중 한국에서의 여행 기억이 제일 좋았다면서 남편의 한순간 실수로 한국에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엄청난 행운을 잡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오히려 저보다 더 들뜬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 밖으로 나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파리에서는 공항 밖으로 나오면 사실상 차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는 황무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공항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쇼핑몰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기차, 심지어는 고속버스와 리무진 버스까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터미널이 공항과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타는 곳에는 정확히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디지털 시계로 표시되고 있었고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편리한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놀라움을 느꼈는지 바로 직전까지 주눅이 들어있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발리보다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은데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친 김에 남편과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중심 수도 서울로 가보기로 했고 바로 그날 인생에서 처음 제대로 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도 지하철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프랑스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지하철 내부에서 저와 같은 여행객을 위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과 거기에 있던 승객 중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서 다음 정차역이 어떤 역이고 몇 분 뒤 도착하는지 공항의 버스와 똑같이 디지털 시계는 물론 외국인을 배려한 외국어까지 표시되는 디지털 안내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프랑스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평범한 교통수단인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한 순간 저는 프랑스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두리번거리며 지하철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자 한 한국인 청년은 매우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은 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저는 바로 이때 프랑스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꽤 삭막하고 시민의식이 없는 프랑스에서는 누군가 길에서 말을 걸면 나의 돈을 뜯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쳐 버리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며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진정한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황한 저와 남편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한국인의 배려에 할 말을 잃고 말았고 왜 세계 일주를 다녔던 친구가 한국에서의 여행이 생각난다고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난 저와 남편은 내친 김에 지하철에서 내린 후 무작정 서울의 도시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파리에서는 같은 도시에 있더라도 골목마다 치안이 좋지 않거나 발전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소한 길까지도 전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돌아다니기 너무나 편하더군요. 약 1시간 동안 서울의 길거리를 걸으며 파리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에 당황하고 있을 때쯤 저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육교처럼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육교 정중앙 한복판에 무언가 이상한 물건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앞에 보이던 육교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고 계단을 다 올라간 순간에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육교 한복판에는 음료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뿐만 아니라 파리에서는 보기조차 힘들었던 현금 인출기인 ATM기, 심지어는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음악 무대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파리에서는 대부분의 육교가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를 유지해 항상 육교 근처를 지나갈 때면 조심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었지만 파리와 반대되는 한국의 평범한 육교는 저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기를 끌어오는지 육교의 ATM기는 남편조차 신기해하며 두리번거렸고 놀랍게도 저희 신용카드를 이용해 환전까지 가능하더군요. 그저 평범한 육교라고 생각했지만 그 육교는 마치 하나의 콘텐츠 시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육교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도심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소 늦은 퇴근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인 분들은 육교를 산책하며 음악 공연을 즐기고 있었고 자판기에서 음료까지 뽑아 여유를 만끽하고 있더군요. 프랑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프랑스에는 낭만이 있고 자유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한국과 같은 이러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프랑스의 실체를 알고 있던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육교 위에서 무려 30분이 넘게 서울 야경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육교에서 야경을 보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살아생전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고 이 모든 것을 돈도 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도심 인프라에 저는 너무나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산책을 나온 듯한 젊은 한국인 부부가 저희에게 혹시 파리에서 왔냐는 질문과 함께 혹시 여행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들고 있던 짐을 맡기고 같이 저녁을 먹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한국인 분들은 제가 들고 다니던 여행 캐리어를 보고 파리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고 저는 능숙한 한국인 분들의 영어 실력과 배려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계속해서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니던 저는 팔이 너무나 아팠기에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보였고 파리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정말 친절한 그 느낌에 처음 보는 한국인 분들과의 저녁 식사가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거운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녀서 그랬던 것일까요? 육교를 내려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손목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그만 캐리어를 놓치고 말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육교 난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러운 저의 고통에 한국인 부부분들은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저의 손목이 아픈 것을 알아차리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저를 업으라고 한 뒤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이미 시간은 너무 늦어버려서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을 것이고 병원비를 낼 해외의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너무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남편은 그저 저를 업고 한국인 분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업히고 정말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 놀랍게도 한국인 분들은 저희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요. 파리에서는 저녁 7시만 넘으면 사실상 아무리 중심 도시라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한정적인데 이렇게 근처에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한국의 상황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응급실 의사분은 저희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곧바로 정형외과 전문의를 불러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셨고 정말 응급실에 도착하고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저는 정확한 약 처방과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주사를 맞고 나니 손목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고 심지어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 분들이 대신 결제를 해주시더군요. 상당히 돈이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전 현금을 드리려던 찰나. 한국인 분들은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 저녁이나 사라는 따뜻한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파리에서는 응급실에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한국 돈으로 50만 원 이상 소비되는데 돈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부부분들이 보여주신 영수증에는 7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혀 있었고 저는 이러한 고급 의료복지가 파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한국인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아프면 응급실에 가는 것은 당연한데 파리에서는 아프면 응급실을 이용할 수조차 없고 병원 비용이 비싸서 아픔을 참는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미련하게 느껴졌죠.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저와 남편은 한국인 부부분들에게 고기를 사드리기로 했고 한국인 부부분들의 추천으로 근처 한우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고기를 구우며 한국인 부부분들에게 한국인들은
그럼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제 질문을 들으신 한국인 부부분들은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라는 행복한 표정의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마 파리에서 제가 손목을 다쳤다면 그저 손목이 저절로 나을 때까지 미련하게 참았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곧바로 가까운 응급실에 치료를 받은 탓인지 손목을 다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모두 나아버린 상황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혹시나 그 한국인 부부분들이 저희 아픈 손목을 이용해 짐가방을 훔쳐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좌절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저는 한국에 대한 무지함에 그분들에게 굉장한 미안함을 느꼈어요. 특히나 거기에 더해 응급실의 비용이 이렇게나 싸다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병원을 운영해도 남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와의 행복한 식사를 마친 저와 남편은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부부의 건축사무실 명함을 드린 뒤 혹시나 건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제안할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달라는 감사함을 표했고 한국인 부부분들은 저와 남편이 건축 디자인 사업가라는 사실에 꽤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이내 악수를 청하시며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관광 장소 몇 군데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약 2주의 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서울을 여행하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부부가 발리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물론 발리에 갔었다면 조금 더 휴양지다운 느낌은 났겠지만 어디서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고 누군가 저희 물건을 훔칠 염려 없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과 다름이 없었죠. 심지어 하늘에 석양이 생긴 시간 남편과 함께 한국인 부부분들이 알려준 한강 풀밭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발리에서조차 느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강과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한다면 이러한 여유와 도시, 인프라가 모두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으로의 이민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나 저희 부부의 큰 고민이었던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의료복지에 대한 문제도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간의 여행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저와 남편은 서울의 한 건축 사무실에 명함과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연한 여행 이후 한국 이민을 시도해보자는 저와 남편의 똑같은 생각에 시도한 첫 번째 도전이었고 저와 남편은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한국의 건축 사무실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저와 남편은 1년 내에 한국으로의 직업 이민을 성공시키는 것이 현재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지금은 파리로 돌아와 있지만 아직도 저는 손목을 볼 때면 너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의 응급실 시스템과 인프라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한 지역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어 하나만 보고 이 지역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이 무슨 계기로 이렇게까지 한국어에 빠지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17살 여고생 나나코예요. 저는 성격이 활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요즘 유행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학교에서 유행이 돌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등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것이 뜨고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모이는데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를 무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 솔직히 북한과 남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주제이다 보니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 주제이긴 해요.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랑 얘기가 무지 절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푹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주인공 역할을 맡은 현빈 씨는 진짜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어서 보는 내내 눈을 떼기 힘들더라니까요. 정말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면 작가가 천재인 게 아닌가 하면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하면 음악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제가 요즘 완전 빠져 있는 건 바로 걸그룹 뉴진스예요. 노래도 좋고 멤버들 얼굴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피부도 좋고 예쁘고 날씬하기까지 해요. 뉴진스 멤버들은 저랑 나이도 같던데 항상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얼마 전에 나온 슈퍼내추럴인데 후렴구 부분은 절로 흥이 나서 따라 부르게 된답니다. 그 노래 들으면 기분이 되게 업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요즘 제일 자주 듣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저는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어요. 저랑 제 친구들은 워낙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 매주 수요일마다 다 같이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답니다. 처음엔 한글부터 배웠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 발음이 되게 정확하시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이제는 간단한 일상 회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발음도 달라 익숙해지기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 친구들이랑도 막힘없이 얘기하는 게 제 목표랍니다. 얼마 전 완전 대박났던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후쿠오카에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플루언서 계정은 저도 평소에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후쿠오카까지 왜 다녀왔지 싶었는데 사진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 언니가 후쿠오카에 있는 많은 상가들 앞에 사진을 찍어 올린 게 아니겠어요. 후쿠오카에서 사진을 찍은 게 왜 놀랄 일이냐 싶을 수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후쿠오카대 주변에 있는 대형 상가들인데 간판 전체가 한글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마치 서울 어딘가를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가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후쿠오카 대학 앞에 요즘 수천 명이 와서 인증샷을 찍고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후쿠오카로 여행 오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한류를 체험하는 그런 여행 코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최근에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 후쿠오카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대요. 아무래도 한국에 직접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후쿠오카가 한류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고 있나 봐요. 유행에 민감한 저는 여기는 꼭 가야겠다 싶었어요.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을 가보기 전에 한국 경험을 하기에는 딱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한국어를 친구들이랑 배우고 있잖아요. 후쿠오카에 가서 한국어 간판을 보면서 한국어를 읽어보면 딱이겠다 싶었죠. 한국어 간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을 직접 팔기도 하고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제가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친구들과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지 싶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고속열차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인플루언서 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후쿠오카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친구들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매일같이 얘기해서 가게 해야지 싶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저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 4명이랑 함께 주말에 가보기로 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서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후쿠오카대 앞에서 찍을 인생샷 포즈를 연습하고 있었다니까요. 주말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저는 금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잠을 설쳐 약속에 늦을까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후쿠오카를 가자고 한 애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면서 저를 혼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차를 내려 버스로 갈아타 후쿠오카 대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후쿠오카 대학이라는 한국어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어를 처음 딱 읽어보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이러려고 한국어를 배웠지 감탄하면서 말이에요. 신기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절친 사쿠라도 후쿠오카 대학이라는 한글을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면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읽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주변으로 조금 더 가보니 저희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니까요. 인플루언서 언니가 찍은 한국어로 된 상가들이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상가가 간판에 한국어를 다 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에 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거리와 비슷했죠. 후쿠오카대 앞을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엄청난 인파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교통경찰대까지 나와서 8차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에 100개가 훨씬 넘어 보이는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인증샷 찍는 장소와 차선까지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이러겠어요. 저 오죽하면 친구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니까요. 정신없이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저는 문득 저희 학교에만 한류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모두 한류에 푹 빠져 있구나 싶었죠. 저희는 그렇게 한국어 간판들 앞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계획했던 한복을 대여하러 가기로 했어요. 호기심에 들뜬 마음으로 한복 대여점에 들어섰는데 친구 사쿠라가 갑자기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저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입으려는 이 한복. 일본 전통복인 기모노를 한국이 그대로 베껴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얘가 아직도 저렇게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다는 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사쿠라도 몰라서 그런 걸 테니 차근차근 얘기해줬죠. 한복이 처음 생겨날 당시 중국이나 일본까지 유행이 퍼져서 일본의 전통 의상에 영향을 준 거지. 한국이 기모노를 베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쿠라와는 천천히 설명하는 저를 보면서 오히려 궁금했던 게 해결되었다는 뉘앙스를 취하며 고맙다고까지 인사를 했죠. 문화는 서로 부대끼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한복이 한국에 자랑할 만한 전통 의상인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는 서로 무슨 색 한복이 더 잘 어울리는지 다 대보면서 어울리는 걸 골라주고 했답니다. 저는 예쁜 노란색을 띠는 치마와 하얀색 빛을 띠는 저고리를 골랐어요. 풍성한 치마를 입고 빙그르르 돌면서 딱 멈추니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치마가 부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어릴 적 만화 속에서 나오는 풍성한 치마를 입은 공주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신나서 한복을 입고 상가 앞 거리를 다시 나섰죠. 인플루언서 언니처럼 따라해보겠다고 똑같이 포즈도 취해보고 사진 구도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찍어가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중 사쿠라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맘에 안 든다고 전문가한테 찍어달라고 할 거라고 휙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사쿠라는 자기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라서 이해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사쿠라가 없는 동안 저희는 사쿠라보다 더 예쁜 사진을 찍겠다고 더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다 찍고 신나게 구경하던 저희에게 사쿠라가 울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전문 사진가에게 인생샷을 부탁했다가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였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모양이었어요. 사쿠라가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봐도 사진을 좀 엉망진창 찍기는 했더라고요. 사진의 구도는 맞지도 않거나 심지어 초점이 나간 사진도 있었고 사쿠라가 삐뚤게 나오거나 발이 잘려서 안 나오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저희가 봐도 돈을 받고 찍어주기엔 너무 심각했죠. 사쿠라가 그 사진가에게 지불한 금액을 들어보니 만만치 않았어요. 비용이 무려 3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사쿠라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이런 결과물을 내놓다니요. 마치 누군가 대충 휴대폰으로 찍어준 것 같은 퀄리티로 3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웠죠. 저라도 이러면 펑펑 울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전 사쿠라를 달래주면서 함께 그 사진가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렇게 부실한 작품을 받고 넘어갈 순 없으니까요. 물론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항의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쿠라가 사진가가 있었던 곳을 데려갔는데 그 사진가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꼼꼼히 둘러봐도 아까 사쿠라의 사진을 찍어주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리를 이잡듯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그 사진관은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실망한 채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찍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SNS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다 공부해 놨었거든요. 한국 하면 K-팝과 영화도 유명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찍어주는 사진도 유명한 거 아세요? SNS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일본엔 절대 없다니까요. 그렇게 바닥에 누워가면서까지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결국에는 나가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쿠라의 울음을 겨우 달래준 뒤 저희는 예정대로 한류 장터로 향했어요. 사쿠라가 먹을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속상한 게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달려갔죠. 근데 한류 장터에 다다른 순간 저희 4명은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한국 과자며 음료에 라면까지 한국어 천지에다가 한국 음식밖에 없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매대마다 즐비한 낯선 상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렇게 신기한 먹거리들을 구경하고 맛보는 재미에 푹 빠져 어느새 저희는 한류 장터 구석구석을 샅샅이 누비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매대마다 어떤 게 맛있을까 하면서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죠. 제가 또 누구겠어요? 바로 검색을 했죠. 한국에서 유명한 과자라든지 라면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과자가 꽃갈콘과 새우깡과 포카칩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한글을 곱씹어가면서 읽으면서 꽃갈콘은 군옥수수 맛을 골랐어요. 군옥수수 맛의 과자라니 상상만 해도 고소함이 떠올라 괜히 침이 고이더라고요. 새우깡도 표지가 빨갛고 큰 새우가 그려져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사실 새우깡은 보자마자 그렇게 맛있는 과자일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하니 기대하면서 매운 새우깡을 집었죠. 사실 마지막으로 포카칩을 고르려다가 홈런볼이라는 과자가 있더라고요. 동글동글 미니 야구공같이 생긴 과자를 입에 쏙 넣으면 어떤 식감일까 너무 궁금해서 홈런볼을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매운 걸 잘 먹는다고 맵순이거든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못 먹으면 맵순이의 자존심이 상하니 이 라면들도 하나씩 집었죠.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그거 먹을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친구들한테 인증샷을 꼭 보내야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대를 샅샅이 뒤지며 장바구니를 한가득 채웠죠. 신나는 쇼핑을 마치고 한류 장터를 빠져나온 저희는 자연스레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코끝을 간지리는 군침 도는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길거리 음식들이 많은 곳에 도착했죠. 길거리 가득 늘어선 분식 노점상들의 풍경이 마치 한국 영화에서 본 장면 같았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에 튀김과 만두까지 종류별로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간식거리들을 보니 절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니까요. 냄새에 이끌려 이리저리 눈이 휘둥그레진 사쿠라가 탄성을 질렀어요. 같이 걷던 아오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후다닥 달려가더라고요. 먹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골목이었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저희는 가장 먼저 붕어빵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달콤한 판내음이 풍겨오는 가꾸운 붕어빵을 하니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행복한 단맛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겉은 바삭하니 먹어도 끝이 없었죠. 아오이가 정신없이 붕어빵을 씹어 먹으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포장마차에서는 떡볶이도 많이 팔았는데 저는 그곳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기에 떡볶이집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참고 포장마차에 있는 떡볶이 집을 가겠어요. 새빨간 간판을 보니 아주 맵다는 게 강조되어 더 기대가 되기도 했죠. 나름대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온 건데도 불구하고 줄이 꽤 길더라고요. 기다리는 내내 옆에서 들려오는 떡볶이를 후루룩 먹어 치우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졌죠. 그렇게 줄을 기다리고 자리에 앉아서 저희는 엽기 떡볶이 하나랑 쿨피스를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을 때 쿨피스는 필수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어 한 접시 받아든 순간 얼얼할 정도로 빨간 국물 색깔에 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니까요. 오죽하면 냄새도 너무 매워서 기침이 나올 뻔했다니까요. 한 입 더 먹자마자 매콤한 맛에 혀가 얼얼해지면서도 이내 감칠맛에 절로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떡볶이 위에 얹어진 치즈가 그나마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있었죠. 쭉 늘어나는 치즈와 떡을 돌돌 싸서 먹으니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얼얼해진 입을 부채질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든 제 모습에 친구들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날 알았는데 저는 매운 걸 잘 먹는 애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제외한 친구들이 저보다 매운 걸 더 잘 먹었죠. 저희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모두 비웠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 그릇 더 시킬까? 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죠. 서로의 표정을 보니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그릇을 더 시켜서 저희는 또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에 반해버린 거죠. 한국 음식은 원래 이렇게 먹어도 또 먹고 싶나요? 적당히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죠. 떡볶이도 이렇게 맛있는데 유명한 한국 음식들은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헥헥대면서 정신없이 먹어치웠죠. 그렇게 매운 걸 먹으니 이번에는 달달한 걸 먹고 싶더라고요. 아까 한류장터에서 사놓은 항아리같이 생긴 바나나 우유가 있었는데 지금 먹어야겠다 싶었죠. 빨대를 꽂고 한 입 쭉 빨아보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바나나 맛이 강하게 나는 우유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거기다가 은은히 달콤함이 올라오는데 이거 한 개만 사가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바나나 우유는 이게 가장 유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조르고 졸라 한류장터를 다시 잽싸게 가서 바나나 우유를 4개나 더 사오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좀 더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후쿠오카에 오니 한국어를 잘 배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쿠오카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정말 친구들한테 말해서 오기 너무 잘했다니까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바탕으로 만든 이곳도 이 정도로 재미있었는데 직접 한국에 가면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저도 모르게 점점 생기고 말았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그곳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 덕분에 여기에 와서도 잘 써먹었거든요. 조금만 더 배우면 한국에서 훨씬 더 즐길 거리가 많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계속 조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계속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한국 여행을 원하는 제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으셨나 봐요. 저한테 조건을 거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와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니까요. 이번에 어떻게든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저는 꼭 한국에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오겠습니다. SNS에서 돌아다니는 맛집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 추천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한마트 독일에서 한 여성이 구매할 물건들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갑자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하고 이내 식은 땀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왜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슈르예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아버지가 젊은 시절 차이나 타운의 작은 가게를 열어 평생을 일궈오신 덕분에 전 그 가업을 이어받아 지금은 제법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버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자리인 만큼 물려받은 이 마트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워요. 매장에 들어서면 각종 상품들로 가득 찬 진열대가 눈에 들어와요. 화려한 색깔의 포장지로 감싼 과자류부터 통조림, 냉동식품까지 없는 게 없죠. 특히 식료품 코너는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이에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구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거든요. 저희 마트의 가장 큰 특징은 독일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을 둘 다 판매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건너온 교포분들이 많이 사시는 차이나타운 특성상 현지의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국산 식료품을 따로 공수해오고 있죠. 만두피나 양념장 같은 식재료가 특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독일 현지 제품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독일 로컬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를 비롯해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죠. 그래야 차이나타운 내 현지 주민들의 입맛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미묘한 입맛의 차이가 있다 보니 두 나라의 식품을 모두 취급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님들 입맛에 맞는 제품을 발굴하고 납품업체와 거래 조건을 맞추는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정작 중요한 건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직접 진열대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은 미리 걸러내죠. 한 번이라도 상한 음식을 팔아서 손님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차이나타운에서 자리 잡은 지 어언 20년 이제는 많은 단골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믿고 찾아주시죠. 아무리 바빠도 일일이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는 게 또 마트를 운영하는 재미랄까요? 앞으로도 아버지의 가업을 더욱 튼튼하게 일궈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제 꿈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랍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독일에서 마트를 운영한다는 게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달까요? 안타깝게도 요즘 같은 시국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특히 절도 문제가 갈수록 극성이에요. 어떤 손님들은 슬쩍 물건을 집어가는가 하면 대놓고 만져본 물건을 도로 제자리에 내려놓지 않고 그냥 품에 넣고 가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매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두긴 했는데 그걸로 모든 도둑을 잡아내기엔 역부족이에요. 게다가 직원 관리도 여간 꼴찌 아픈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야 언제나 고마운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결근에 지각이 밥 먹듯 하는 직원들 보면 속이 터질 것만 같아요. 일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없고 원칙대로 한다면서 또 인정에 약해 봐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제 자신한테 화가 날 때도 많아요. 허나 그럴 때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곤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져 온 가족의 사업을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마트를 지키는 게 곧 우리 가족의 삶과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각오로 수없이 마음을 다잡곤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바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있었던 사건 말이에요. 그날은 1년 중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를 진행한 날이었죠. 온 매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어요. 쇼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죠.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갑자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10대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수상하게 큰 카트에 물건을 잔뜩 담고 있었거든요.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데 그 녀석들이 갑자기 카트를 밀고 출구 쪽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한참을 달아난 후였어요. 청소년들이라 그런지 달리기가 아주 빨랐거든요. 전 온 힘을 다해 뛰어갔지만 그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런지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우리 매장 매출의 절반가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잃어버린 돈도 문제지만 손님들의 신뢰마저 잃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셀프 계산대 때문이에요. 작년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거든요. 처음엔 손님들도 신기해하면서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일부 손님들이 고의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빼돌리는 거예요. 셀프 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직접 찍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를 찍는 신용만 하고선 비닐봉지에 물건을 쑤셔 담더니 태연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CCTV로 다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셀프 계산대 특성상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였어요. 바코드를 정확히 인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일부러 계산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매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상다반사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떠한 게 생겼으니까요. 정말 난감하고 막막한 노릇이에요. 사실 저도 절도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매번 손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셀프 계산대를 없앨 순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네요. 손님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수밖에 없나 봐요.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다가가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계산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을 잡는 건 여전히 쉽지 않겠죠. 점점 요령이 늘어가는 편법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마트 운영이 힘들어질 쯤 작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매장에서 일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의 발등을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쓰러지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리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어도 병원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큰 부상이 아니길 간절히 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쉬는 동안 어머니와 제가 힘을 합쳐가게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고되고 버거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손님 응대부터 물품 관리까지 할 일이 천지였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하루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 약속을 깡그리 잊고 말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가 꼭 리마인드 해주셨을 텐데 그날따라 깜빡 잊고 만 거예요. 결국 거래처 사장님께 크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말았죠. 그 일로 몇 년을 거래해온 업체와 계약이 깨지는 바람에 엄청난 물량을 해외에서 새로 수입해야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마트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보낼 노릇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숨통이 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국의 대기오염이구나 싶었죠. 밖을 보니 뿌연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는데 그게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코를 크게 벌렁거려도 산소가 부족한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다행히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었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 꼭 마스크부터 챙기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마스크마저도 오염된 공기를 완벽히 차단하기 역부족이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실수록 폐 속까지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통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증상이 대기오염 때문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 어쩔 수가 없었죠. 중국에 온 이상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으니까요. 어쨌든 전 용케 버티고 버텼죠. 드디어 중국 현지 유통업체와의 미팅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버려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마침 근처에 큰 마트가 있길래 잠시 둘러보기로 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엄습했죠. 게다가 매장 내부의 불결함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직원들은 그걸 치울 생각조차 안 하는 눈치더라고요. 생선이나 고기 코너는 피 묻은 도마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정작 손님들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조금 더 둘러보다가 시식 코너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밥그릇을 들고 와선 시식용 반찬을 밥에 얹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반찬들은 동이 났고 그 위에 밥알들까지 잔뜩 묻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댈 생각조차 않더라고요. 매장 직원이라도 제지를 하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라는 듯 무심한 얼굴들 뿐이었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시식 코너에서 저러고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남은 음식을 버리지도 않고 그 위에 밥을 부어 먹는 행위라니 너무 황당해서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더는 못 보겠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냉동식품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거든요. 잠시나마 불쾌한 기분을 달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아이스크림 진열대를 열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뚜껑을 열어 제끼고 혀로 낼름하더니 다시 뚜껑을 닫고 도로 진열대에 넣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식은땀이 났죠. 도대체 어떻게 감히 저럴 수가 있죠? 결국 전 참았던 울분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매장 직원에게 신고를 넣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의 반응은 무척 냉담하더군요. 이 모든 광경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매대를 훑어보면서 제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요. 대체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득 중국 식품들에 대한 불신감이 치솟는 걸 느꼈어요. 식품 위생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실 제품 자체의 품질도 의심스러웠고요. 결국 전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뛰쳐나왔어요. 당장 계약할 물품들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두려워졌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절대 손님들한테 팔아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유통업체 관계자와 만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하지만 도무지 계약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유통업체 사무실로 향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저는 중국 유통업자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나빠져서 오늘은 도저히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가는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뒤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묘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놀랍게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 한국 식품이 독일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몇몇 매장에서는 한국 코너를 별도로 만들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나 봐요. 게다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한국산 식료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런 트렌드에 맞춰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유통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처를 주셨다면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중국에서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터라 선뜻 한국행을 결정하긴 어려웠어요.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 감각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20년간 마트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안목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밀려드는 걸 느꼈어요. 공항은 인파로 북적거렸지만 중국에 비하면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보니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간판을 유심히 보니 대형 마트였어요. 이 늦은 시간인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걸 보니 영업 중인가 보더라고요. 혹시나 독일이나 중국의 그런 마트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방문하는 게 고민되긴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국은 어떤 물건들을 팔고 손님들은 어떻게 쇼핑하는지 궁금해졌달까요? 이왕 주변을 둘러보는 김에 구경이라도 할까 싶어졌어요. 내일 미팅 전 머리를 식힐 겸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간식거리라도 사 먹으면서 요깃거리로 시간을 때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선 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한국 마트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밝고 환한 매장 안으로 들어섰죠.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왠지 모를 기대감에 절로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함께 시원한 냉기가 저를 휘감았어요. 사방에 즐비한 진열대엔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가득했죠. 싱싱한 야채며 과일부터 정육,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독일 마트보다 물건의 종류가 더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니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그건 바로 마트 내의 청결함이었어요. 구석구석이 말끔히 정돈돼 있고 직원분들도 부지런히 정리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게다가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인 광경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 겪은 중국 마트의 충격적인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진열대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질서 있는 모습 또한 새로웠어요. 이것저것 담고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끝이어서 얼른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산대를 보자마자 저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당연히 한국 마트는 제가 운영하는 마트보다 훨씬 커서 캐셔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셀프 계산대를 더 많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독일 마트 셀프 계산대는 엉망진창인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려고 새치기 없이 줄을 선 한국 사람들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셀프 계산대 옆에는 직원분 한 분이 근무 중이셨어요.
고든 자세로 서서 손님들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기계 오작동이라도 나서 직원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계산하는 고객분들을 도와주고 계셨죠.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물건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손님분들에게 다가가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찡그린 표정 하나 없이 내내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았죠. 저희 매장에는 없는 풍경이라 새삼 놀라웠어요. 셀프 계산대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죠. 저희 마트에서는 낯선 기계에 어려움을 겪는 손님분들을 보면서도 막상 달려가 도와드리기 힘들었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직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속으로는 저러다 익숙해지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희 매장의 손님분들도 훨씬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면 꼭 아버지께 제안드려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물건을 계산하시는 손님분들을 보니 절로 흐뭇해졌어요. 그렇게 한국 마트 이곳저곳에 감탄하던 중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물건 한 개의 바코드를 찍고 다른 물건을 찍으려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알림창이 뜨더니 다른 물건의 바코드를 찍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고 나니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아까 서 계시던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친절하게 셀프 계산대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코드를 찍은 물건은 꼭 오른쪽 저울에 놓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울이 어딨냐고 두리번거렸죠. 제 모습을 보던 직원분께서는 오른쪽에 스캐너라고 적혀 있는 곳에 놓아줘야 된다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죠. 저는 신기한 광경에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희 마트는 셀프 계산대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국은 이런 식으로 도난을 방지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자마자 저는 한국 마트에서 산 쇼핑백을 풀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가볍게 과자를 먹고 싶어 아까 구매한 쿠쿠다스를 꺼냈어요. 가볍게 봉지를 뜯자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손에 쥔 비스킷의 모양새는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한 입 깨물자마자 달콤한 맛이 폭발하는 듯 했죠. 처음엔 딱딱한 식감이 느껴졌지만 입안에서 부드럽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끼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 과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독특한 식감에 푹 빠져 한참 동안 우물거렸어요. 은은하지만 깊이 있는 달콤함이 혀끝을 사로잡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속는 셈치고 한 봉지를 단숨에 비워버리고 말았죠. 한국 사람들은 과자까지 잘 만드는구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유통업체 관계자분들이 도착해 계셨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소개하는데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본격적으로 상담이 시작됐죠. 그동안 우리 마트에서 취급해온 제품들과 운영 현황을 설명드렸어요. 덕분에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속 시원히 여쭤볼 수 있었죠. 또 제가 어제 둘러본 매장의 인상과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 수입하고 싶은 품목 등에 대해서도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상담이 한창일 때 관계자분들이 사전에 준비해 오신 한국 제품 샘플들을 내놓으셨어요. 각 상품들의 원재료와 제조 과정, 인기 요인 등을 꼼꼼히 소개해 주셨죠.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열심히 듣고 또 물어보았어요. 무엇보다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유통 과정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이 돋보였죠. 이런 훌륭한 상품이라면 우리 매장에서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사 먹어보고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 맛과 퀄리티가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이왕이면 신뢰할 수 있고 자부심 가질 만한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저는 깊은 고민 없이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계약 소식을 알렸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좋은 소식이라며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절로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한국에서의 알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우리 마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한국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괜찮아지시면 바로 모시고 한국으로 와야겠어요. 한국을 오게 되면 어디를 갈지 추천해 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